1953년 한 외국인 기자가 타자기를 내려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당시 폐허 속의 한국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땅에는 지뢰가 있었고 집에는 지붕이 없었으며 배에는 밥이 없었거든요. 그 절망의 기사로부터 정확히 7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지금 같은 신문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 세계 12위 경제대국 K-팝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휩쓸다. 서울의 거리는 한국 문화를 찾으러 온 청년들로 북적댑니다.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의 수는 매해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죠. 더 놀라운 건 경제 성장의 속도입니다. 1960년대 한국과 같은 출발선에 섰던 가나의 1인당 소득은 2,500달러, 필리핀은 3,500달러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32,000달러입니다. 한 세대 동안 13배에서 15배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유엔은 30년을 원조받아도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어요. 그 같은 기관들이 이제는 한국을 모범 국가라고 부릅니다. 국제 언론도 신비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냐 전략이냐? 운이 좋은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세계가 못 본 어떤 숨은 방정식이 있었을까요? 1953년 100년 지나도 못 일어난다고 했던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 만에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 물음의 답을 국제 언론의 눈으로 함께 따라가 봅시다. 1950년대 중반 서울의 거리는 지옥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판잣집, 맨발의 아이들, 겨울이면 얼어 죽을까봐 떠는 노인들.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서울을 국가라기보다는 거대한 난민촌이라고 표현했어요.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산업도 전력도 도로도 없었어요. 세계은행의 경제 특사들이 내린 판정은 냉정했습니다. 30년의 원조를 받아도 자립할 가능성은 낮다. 영구적인 원조 대상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절박한 시점에 한국이 저지른 결정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돈도 먹을 것도 없는데 학교를 미친 듯이 짓기 시작한 거예요. 5년 사이에 학교 3,000개가 세워졌고 문맹률은 78%에서 22%로 급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비판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빵이지 책이 아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도층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바닥에 떨어진 나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투자는 사람이다. 아이들 머릿속을 다시 짓는 것이다. 온 세계가 망한 나라라고 선언할 때 이 나라는 아이들부터 다시 짓겠다고 결정했던 거죠. 이것이 얼마나 현명한 판단이었는지는 10년, 20년이 흐른 후에 드러났습니다. 그 시절 학교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훗날 울산 공장의 엔지니어가 되고 포항제철소의 감독관이 되고 삼성 반도체 라인의 연구원이 된 거예요. 교육에 올인했던 그 선택이 30년 뒤 한국을 기술국가로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이 세계에 내놨던 물건들은 텅스텐, 생선, 김, 가발뿐이었어요. 전체 수출액은 4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갑자기 선언합니다. 10년 안에 수출을 1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 25배를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놀라며 기사를 썼어요. 한국의 목표는 비현실적이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선언 직후부터 한국이 보여준 행동들은 놀라웠습니다. 울산 공업단지 건설이 시작됐고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가 파견됐어요. 한국인 근로자들이 번 외화는 공장과 인프라 투자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일본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논란 속에서도 정부는 기술과 달러를 위해 밀어붙였어요. 당시 한국의 도시들은 밤새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장들이 24시간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주 60시간을 일했거든요. 국제 언론은 잠을 자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들의 심정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50대 이상이라면 그 시간을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야근합니다. 월급은 거의 없지만 나라가 산다는 메시지를 믿고 밤을 새웁니다. 8년 만에 한국은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시 기사를 씁니다. 우리가 틀렸다. 한국은 불가능한 목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세계은행은 포항제철 건설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철광석과 석탄이 없는 나라가 제철소를 지어봤자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옳은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돈을 빌려서 그것들을 들여오면 된다. 일본에서 차입금을 받아 포항제철 건설을 강행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미친 계획이 추진 중이었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당시 한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거의 없었는데 정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자동차도 없는 나라가 왜 고속도로부터 짓는가? 라고 비웃었어요. 당대의 상식으로는 완벽히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논리는 역발상이었어요. 차가 있으니까 도로를 만든다가 아니라 도로가 있으니까 차가 생긴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도로가 완성되면 물류가 흘러가고 산업이 생기고 자동차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거죠.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자 한국의 성장 속도가 폭발적으로 변합니다. 1970년대 국제 언론이 한국 공장을 보고 온 기사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24시간 3교대 공장, 설계도를 읽는 노동자, 불량이 나면 라인을 멈추는 문화. 독일 슈피겔은 이를 한국식 프로이센 시스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79년 오일 쇼크로 전 세계 경제가 혼돈에 빠졌고 한국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합니다. 국제 언론들은 한국의 고속 성장은 끝났다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던진 카드는 중동붐이었습니다. 부자가 된 중동은 기반시설을 원했고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뛰어들었어요. 50도를 넘는 사막에서 한국 근로자들은 기한보다 빨리 완공하는 납기 깡패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동 건설붐에서 나온 돈을 한국은 반도체에 썼어요. 삼성이 64KB 디램 개발에 도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깎아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지배하는 시장에 한국이 뛰어드는 건 무모하다. 당시 반도체 시장은 일본과 미국이 완벽히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의 전략은 더 빠르게, 더 크게 투자하되 그래도 불량률은 더 낮게라는 역설적 전략이었어요. 개발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심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였을 겁니다. 3년 만에 삼성은 디램 세계 1위가 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반도체 강국이 되었나? 동시에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전 세계 생중계 속에서 한국은 지하철, 빌딩, 전자시스템, 완벽한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영국 BBC는 역대 가장 완벽하게 운영된 올림픽이라고 평가했어요. 1990년대 초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 되었고 세계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과도한 차입과 재벌 부채가 쌓이고 있었어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자 한국도 외환위기에 빠집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기적이 끝나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고 이코노미스트는 10년은 회복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어요. 실업자가 300만 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터져나온 현상이 인류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사건이었어요.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는 운동입니다. 할머니들이 결혼반지를 들고 나오고 직장인들이 금목걸이를 빼옵니다. 학생들이 대지저금통을 깨부수고 나와요. 은행 앞에는 줄이 길어집니다. 3개월 만에 한국인들이 모아들인 금은 227톤, 22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강압이 아니었습니다. 개개인의 자발적 선택이었던 거죠. BBC와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라의 빚을 갚겠다고 나선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건 경제학이 아니라 국민성의 이야기다. 동시에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시작했어요. 삼성은 자동차 사업을 접고 반도체와 휴대폰에 올인합니다. 2001년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빚을 모두 갚아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불사조 한국 경제사에서 가장 빠른 회복이라고 특집으로 다뤘어요. 2002년 월드컵입니다. 서울의 거리마다 붉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응원합니다. 조직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집단이면서도 개인의 감정이 묻어나는 응원이었어요. 국제 언론은 한국식 집단 퍼포먼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류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중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은 시스템화된 연습생 육성 문화를 만듭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연습생들을 훈련시킨 후 아이돌이라는 상품으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유튜브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국경이 사라집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10억 뷰를 돌파합니다. 인류 최초였어요. 국제 언론의 분석은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20년 동안 문화산업에 투자해왔고 이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청년들의 우상이 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글로벌 1위가 됩니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동시에 한국은 반도체 1위,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5세대 이동통신까지 장악합니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동시에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어요. 1970년대 한국이 팔던 건 철이고 실리콘이었습니다. 2020년대 한국이 팔던 건 감정과 서사였어요. 음악에 담긴 꿈, 드라마에 담긴 인생, 게임 속 도전의 감정들이 상품이 된 것입니다. 지난 70년을 따라가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들이 보입니다. 첫째는 교육 집착입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할 때부터 인적자원에 올인했어요. 전후에도 학교를 지었고 위기 속에서도 교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속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빠르기만이 아니라 빠르면서 정확한 속도였어요. 셋째는 완벽주의입니다. 반도체든 자동차든 올림픽이든 한국은 최고를 추구했습니다. 넷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전쟁, 오일 쇼크, 1997년 위기, 모든 위기마다 한국은 그것을 업그레이드의 신호로 읽었어요. 다섯째는 국민적 단합입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학교에 앉을 때, 야간 공장에서 일할 때, 할머니들이 반지를 들고 나올 때 한국인들은 함께했습니다. 여섯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불만족입니다. 한국은 1위가 되어도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성공해도 또 실험하고 이루어도 또 도전합니다. 2023년 이코노미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을 분석합니다. 제목은 기적이 아닌 전략이었어요. 전문가들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신이 내린 기적이 아니라 전략과 실행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1953년 100년 지나도 못 일어난다고 했던 나라가 51년 뒤 가장 빠른 변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차이는 신의 기적이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이었거든요. 배고파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다는 부모, 월급이 적어도 버티겠다는 노동자, 위기가 와도 일으키겠다는 국민, 1위를 해도 또 도전하겠다는 기업인들의 선택이 70년간 반복되면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할 수 있다면 한 사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최저점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사조 모드 시작 버튼일 수도 있습니다. 70년 전 절망의 나라에서 일어난 그 변화를 기억하면서 당신의 내일을 다시 써보는 건 어떨까요?